저는 핀란드 쿠오볼라라는 도시에 사는 평범한 집안의 가장 마티아스 알렉스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한동안 저 스스로가 최고의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죠. 저에게는 가족이라고 해봐야 딸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아내는 일찍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로 저 혼자서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소중한 딸을 키워냈죠. 홀로 딸아이를 키워내다 보니 딸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고 동네에서 딸바보로 불릴 정도였습니다. 언젠가는 제 딸도 시집을 보내야겠지만 제대로 된 남자에게 보내기 위해서 저는 미리 마음속으로 딸에게 어떤 신랑감이 어울릴지 생각을 해두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겠죠. 도가 좀 지나친 것이 아니냐고요. 하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딸아이가 평생을 함께 살아야 할 남편이기에 검증 없이 결혼시킬 수는 없었죠. 분명 20대나 30대의 젊은 나이에는 이성을 보는 눈이 부족하다는 게 제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러니 제가 관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저에게 있어서는 아주 소중한 딸이었지만 지금은 제 곁에 없습니다. 유학을 보냈거든요. 처음에는 무척이나 반대했었지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무엇 배울 것이 있겠느냐고 말려도 보았지만 소용없더군요. 제가 너무 오냐오냐 키운 탓도 있겠지만 그래도 딸 스스로가 확신이 있어 보였고 이제는 딸도 어엿한 대학생 성인이기에 그러라고 했죠. 어차피 3년만 기다리면 다시 딸을 곁에서 지켜보며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희망으로 그 긴 시간을 견딜 수 있었어요. 만약 그러한 사실들을 몰랐더라면 말입니다. 딸에게 한국 유학을 허락해주면서 조건을 하나 걸었습니다. 매일 아버지에게 연락해서 안부를 전하는 것이었죠. 그래야만 제가 안심을 할 수가 있겠더군요. 처음 1년 동안은 그 조건을 하루도 어기지 않고 매일 연락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2년째 되던 어느 날부터는 이 녀석이 글쎄 은근슬쩍 널뛰기를 시전하더군요. 오늘 했으면 모레쯤 연락을 하는 그런 식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 녀석도 학교 생활하랴 한국 생활에 적응하랴 힘이 들 텐데 저까지 그런 거로 압박한다면 딸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또 얼마의 시간이 흐르니까 이 녀석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게 아닙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제가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는 상태까지 되더군요. 그래서 저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딸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살짝 의심되는 부분까지 떠보기도 했고요. 딸, 혼날래? 아빠랑 한국 유학하기 전에 했던 약속 기억 안 나니? 이 녀석이 조금씩 봐주니깐 조만간 1년에 한 번씩 전화할 태세더라. 너 혹시 아빠한테 뭐 숨기는 거 없어? 아빠는 다 알고 있어. 너한테 솔직하게 직접 듣고 싶구나. 미심쩍은 부분은 있었지만 한국에 있는 딸의 생활에 대해서 제가 알 턱이 없었기에 넌지시 떠보는 형식으로 딸에게 물어보았던 것이죠. 하지만 돌아온 딸의 답변에 저는 몹시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한 거야? 혹시 한국에 나 미행하라고 사람 붙여놨어? 올해까지만 공부 마치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다 아신다고 하니까 말씀드릴게요. 제 남편 이름은 민수예요. 우리끼리 결혼식 올린 지는 6개월 정도 되었고 핀란드 가면 소개해줄게요.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들은 거지? 이놈의 딸내미가 지금 뭔 소리를 한 거야? 처음에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전화가 끊기고 나서 한참을 생각해 보았지만 분명 딸은 저에게 결혼했다는 식으로 말했던 것이라 확신했죠. 한국이라는 작은 아시아 국가에, 그것도 휴전 중인 위험한 국가에 유학을 보낸 것도 나름대로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이었거늘 공부하라고 보낸 유학에서 한국 남자와 결혼이라니 저는 갑자기 혈압이 상승하기 시작했죠. 3년만 기다리면 다시 딸이 돌아와 저와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제 생각은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제 차 딸과 통화를 하여 제가 제대로 알아들은 것이 맞는지 확인하였고 제발 아니길 바랐지만 딸은 기어이 제 가슴에 못을 박더군요. 저는 그저 딸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성인이라고는 하나 아직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하여 분명히 남자를 보는 시야가 부족할 텐데 그런 상태에서 남자친구도 아니고 덜컥 결혼을 해버렸다는 말에 이미 제 너큰 반쯤 나가버리고 없었죠. 게다가 한국에서 한국 남자와 결혼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저는 딸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인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은 휴전 기간이 오래되긴 했으나 최근 세계 정세도 좋지 않고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이 터져도 이상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었으니까요. 게다가 보통 그런 나라는 치안 상태도 좋지 않고 사람들도 위기감 때문에 예민하고 불친절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흥분 상태로 딸을 다시 핀란드로 데려오기 위해 한국으로 떠났죠. 당시에 저로서는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이건 애초에 계획에 없던 일이었고 딸은 아직 결혼할 상태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에 저의 보살핌이 필요했으니까요. 게다가 그런 위험한 나라에 계속 살아간다면 무슨 일을 겪을지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생각이 처음으로 정타를 맞은 것은 한국에 도착한 직후였죠. 한국이 수년 전에 개발도상국의 지위에서 선진국의 지위를 취득하기는 했다고 하지만 솔직히 이 정도였는지는 상상도 하지 못했거든요. 공항에는 로봇이 돌아다니고 한국 사람들은 하나같이 바쁜 걸음을 걷는 비즈니스맨과 우먼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한가로이 산책하고 평안하게 독서를 즐기는가 하면 커피숍에서 자기만의 세계에 빠진 사람들까지, 이건 완전히 뉴욕의 시민들을 보는 듯 했습니다. 마치 세계 최고의 선진국에 온 기분이 들었고 선진 시민들을 바라보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죠. 마치 세계 최고의 선진국에 온 기분이 들었고 선진 시민들을 바라보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죠. 원래 한국이 이랬나? 라는 말만 혼자서 되뇌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넉기 반쯤 나간 채로 한국 공항 이곳저곳을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죠. 바로 제 딸과 딸의 남편이라고 주장하는 한국 남자였습니다. 기숙킴? 이름도 참 이상하구먼. 제 딸을 몰래 훔쳐가서 결혼까지 해버린 남자는 아주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부티가 흐르지도 않았고 똑똑해 보이는 것도 아니었죠. 그렇다고 남자답게 어깨가 떡 벌어지거나 근육이 튼실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제 딸이 무엇 때문에 저 친구와 결혼했다는 건지 당최 알 수가 없더군요. 심지어 혹시 제 딸이 저 친구에게 무슨 약점이라도 잡힌 건가 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아주 오랜만에 보는 딸의 모습에는 그런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죠. 아주 밝고 해맑았습니다. 진심으로 오랜만에 보는 아버지를 반겨주고 좋아하는 모습이었어요. 저도 그 모습을 보니 치밀어 올랐던 화가 조금씩 안정이 되는 듯 했죠. 마음을 추스르고 기수라는 친구에게 어떤 식으로 회유해서 딸을 핀란드로 데려갈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짱구를 굴리기 시작했죠. 다 늙어서 이런 잔머리를 굴리려니 참 힘들더군요. 하지만 이것이 딸의 행복을 위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딸의 행복을 위해서 그 잔머리를 제대로 굴려보기도 전에 한국 남자 기수에게 선수를 빼앗기고 말았죠. 아버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버님이 먼 길 오신다고 해서 제가 특별히 준비해둔 코스가 있습니다. 한국에 계실 때만큼은 사위만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멋지게 아버님 모셔보겠습니다. 이 친구야. 네가 내 속셈을 모르는 모양인데 나는 내 딸을 데려가기 위해 온 거란다. 그런 저의 속셈도 모른 채 해맑게 웃으며 자신 있으니 맡겨주라는 기수에게 살짝 미안한 마음도 들었죠. 사람 자체는 밝고 건강해 보여서 보기 좋았습니다. 뭐 가진 거 없고 특별하지 않더라도 저렇게 밝은 사람이라면 최소한 딸을 힘들게 하지는 않겠지라는 생각이 살짝 들더군요. 물론 그 즉시 흠칫하며 그 생각을 철회하기는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딸과 기수에게 이끌려 한국의 한 식당에 식사하러 갔죠. 이 당시가 한창 무더위가 기승일 여름이었는데 그 무더위에 제가 간 식당에는 사람들이 줄을 지어 서 있더군요. 뭔 식당이 저기밖에 없나? 왜 저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지? 저는 처음에 이러한 현상들을 이해하기 힘들었죠. 하지만 긴 인고의 시간 끝에 이곳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저는 그 이유를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먹었던 음식은 삼계탕이라는 아주 특이한 음식이었는데 그 맛이 아주 일품이었죠. 국물이 있는 음식이었는데 그 속에 자그마한 닭이 뽀얀 자태를 뽐내며 저를 유혹했습니다. 아마도 기수라는 친구는 딸에게 제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알아낸 것 같았죠. 사실 저는 맛있는 음식에 맥을 못 추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젊어서 한때는 맛있다고 하는 맛집들을 기행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런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나라는 훌륭한 나라가 아닐 수 없었죠. 제 생각은 그랬습니다. 음식에는 그 나라의 정서와 문화가 배어 있다고 믿었죠. 그래서 그 음식이 훌륭하다면
그 나라의 정서와 문화가 훌륭한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그 나라 또한 훌륭하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딸에게 그러한 정보를 얻은 기수가 한국에서도 최고의 맛집으로 데려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있었습니다. 그럴 법도 한 게 제가 이곳에 들어와서 식사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30분은 좋게 걸렸을 정도로 긴 웨이팅이 있는 것을 보면 말이죠. 비록 훌륭한 식사였지만 이번 한 번만을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딸과 기수의 전략은 어느 정도 저에게 먹혀 들어간 듯 했습니다. 딸을 핀란드로 데려가기 위해 연구하던 저의 머릿속이 더욱 복잡해졌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한국에 온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핀란드로 데려가야 했죠. 식사도 마쳤겠다, 배도 불렀고 이제는 딸을 설득하여 다시 핀란드로 돌아가자는 말을 꺼내려고 타이밍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조차 꺼내보지 못했죠. 아버님, 배도 부른데 이제 소화시키러 가시죠. 아버님을 위해서 제가 풀코스로 모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마 이번에도 아버님 마음에 흡족하실 겁니다. 어서 가시죠. 뭔 사람이 이렇게 성격이 급한지, 밥 먹은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소화를 시키자고 저러는지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이번에는 또 딸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은 건지, 제가 좋아할 것이라며 단언하는 소리까지 하는 것인지 내심 궁금하기는 했습니다. 그런 궁금증이 생기며 기대하기 시작하자 저는 속으로 이건 아닌데, 내가 이러려고 온 것이 아닌데 라며 자괴감이 들기도 했죠. 애초에 딸을 다시 핀란드로 데려가기 위해 온 것이었고 여차하면 결혼을 없던 일로 하려고 했었으니까요. 그렇게 또다시 우리는 정신없이 어딘가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버스를 타고 한참을 이동하더군요. 대체 이것들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고 이렇게 먼 곳으로 가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장장 2시간을 넘게 이동해서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설악산 입구였죠. 이곳이 서울에서 당일치기로 다녀올 수 있는 기막힌 절경의 산이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번에는 딸에게 제가 등산을 좋아한다는 정보를 수집한 게 분명했죠. 핀란드도 그리 큰 나라는 아니지만 한국은 그마저도 핀란드의 30%밖에 되지 않는 작은 나라였기에 이런 곳에 산이 있어봐야 뭐 얼마나 대단한 산이 있으려고 라고 생각했던 제 생각을 완전히 뒤바꾸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곳을 등산하면서 알게 된 울산바위라는 곳은 그야말로 절경 그 자체였죠. 이미 이곳이 외국인들에게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던 것인지 우리가 갔을 때도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외국인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울산바위는 소공원을 지나 대불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빼꼼히 나타나는데 설악산 자체가 국립공원이라 그런지 등산로 정비가 훌륭하게 잘 되어 있어서 처음 방문하는 저에게도 쉽게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이정표도 잘 되어 있더군요. 이런 사소한 부분들에서 한국인들의 배려와 정서를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한국이랑 친분이 생기겠어.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한국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의 배려심과 친절함이 마음에 들었고 음식들과 산맥의 절경들이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이때부터 저는 서서히 딸의 남자친구, 아니 사위를 조금씩 더 유심하게 관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친구가 내 사위로 내 딸의 남편으로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더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거든요. 등산을 하면서 조금 더 친해지기도 했죠. 이런 식으로 정신없이 한국인 사위한테 휘둘리다 보니 한편으로는 귀신에 홀린 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한국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하는 느낌이기도 했죠. 단순하게 한국이 휴전국이라는 위험 요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더욱 단단하고 안전한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딸이 이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핀란드에서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죠. 그런 생각을 하는 저에게 한국인 사위 기수는 쐐기를 박는 말을 하더군요. 이 자식 이거 완전히 나를 콩 볶듯 볶으려고 계획적으로 작정을 했던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죠. 그렇게 저의 첫 한국 기행이 끝났고 저는 다시 핀란드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저 혼자서 말입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저는 한국을 내 집 드나들듯 방문하고 있습니다. 딸과 사위를 보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저 스스로가 한국의 명소를 더 알고 싶고 보고 싶은 목적이 있기도 했죠. 딸과 사위 둘의 결혼은 정식으로 저에게 인정받고 축복받으며 새로이 식을 올렸습니다. 사위가 저에게 설악산을 등산하며 했던 말이 결정적으로 저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죠.
아버님, 따님과 몰래 결혼하게 되어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양가 부모님에게 축복받으며 결혼하고 싶지만 양가 부모님에게 축복받으며 결혼하고 싶지만 저의 입장만 고려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네요.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꽃을 본 나비가 불을 헤아리랴. 따님이라는 꽃을 본 저는 그곳이 불길이라도 죽음을 무릅쓰고 함께 열정적으로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정식으로 따님과의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한국에는 이번에 드신 삼계탕이라는 음식 말고도 아버님이 사랑할 만한 음식들이 천지에 깔려 있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다음번에는 더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겠습니다.